오늘 새벽 충남 서산에 있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로 인근 주민과 근로자 3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안전 문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우리 청와대를 비난하는 첫 담화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따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낀 청와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오후 4시 기준 오늘 하루 추가 확진자 293명 나왔는데요. 사망자가 7명이나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중 2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탈리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3일 오후까지 집계된 확진자만 2,502명,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27명이나 늘어난 79명이나 발생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탈리아 현지 분위기 어떤지 최병일 한인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일입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연일 확진자 사망자 숫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들은 별 이상이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특히 북부 지역 있잖아요. 롬바르디아가 아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북부 지역 에밀리아 로마나주라든지 베니스가 있는 베네토주 모두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죠. 얼마나 심각한가요? 예, 매우 심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아주 급격히 줄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동이 제한적이고 학교나 박물관, 미술관, 공공시설들이 폐쇄되고요. 모임이나 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회장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저는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로마. 아, 그렇군요. 지금 남부 지역은 북부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인 거죠? 예, 북부에 비해 적은 수치긴 합니다만 이틀이 전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탈리아 하면은 뭐 관광지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여기 가이드협회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어제 폼페이를 갔더니 한국팀 한 팀이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 폼페이라면은 남부 쪽에 그 유적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산이죠. 나폴리 네. 예, 근교에 있는 유적지인데요. 네. 이탈리아를 가면은 한 번쯤은 방문하는 곳이죠. 잘 아시겠지만 로마 공항도 네.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운항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 거의 사람이 없고요. 그렇군요. 자, 한국하고 이탈리아 오가는 직항 항공편 운항도 사실은 중단이 됐거든요. 한인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네. 어제 들어오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있었는데 네. 들어오는 사람이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투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관광업을 하고 계신 교민들이 많으실 텐데 굉장히 타격이 크시겠어요.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 우리 회장님도 관광업에 종사하시나요? 아니, 저는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럼 이 코로나19 사태, 이탈리아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경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특히 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북쪽은 좀
죄송합니다. 북쪽은 조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로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일반 여기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생각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네. 쓰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안 쓰고 다녀요. 아, 로마에서는 예. 그러니까 북부하고 약간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분위기나 이런 온도 차이가 좀 있긴 하군요. 근데 이제 조심들 하고 있지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저기 그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 주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 하면은 이탈리아 사람들도 좀 낙천적이고 뭐 즐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식사도 오랫동안 하면서 뭐 와인도 마시고 이렇게 그런 문화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움츠려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유럽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한국인 또 한국인이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중국인을 병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피부로 좀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보도가 과장된 건가요? 이제 그건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네네. 그렇게 저희 한인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로마 시내를 다녀보면서 슈퍼나 네. 이런 걸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전혀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을 접하는 게 우리 이제 여행업계 종사하시는 이제 가이드 분들이신데요. 네. 그분들도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염려해지는 분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염려해주는 분들은 많았지만 아직 로마에서는 별로 못 느꼈다. 뭐 그런 사건들이 뭐 간간히 네, 다른 보고는 지역에 있지만. 다니면서 그분들은 이제 이태리 전국을 다니시잖아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또 그 가이드 협회에 그런 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직 접수된 게 없다고 합니다. 대사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뭐 어떻게 저도 한인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네, 뭐 어떤 좀 잘못된 일탈 행위였다. 그렇지만 뭐 그게 뭐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좀 이탈리아에서는 아까 마스크 쓰고 다닌 사람이 로마에는 이제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뭐 그거 구하느라고 힘들고 이런 건 없겠네요. 한국은 좀 힘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여기에 그 마스크를 우리처럼 공기가 안 좋아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네. 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약국 이런 데서 많이 비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긴 했었지만 거기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좀 사는 편인데 이탈리아는 사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비축을 해놓은 게 거의 없어서 좀 어려움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 방송 통해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이것 또한 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힘냅시다.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이탈리아에 또 사시고 하셔서 그런지 낙천적인 말씀 좋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냐. 네, 힘냅시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최병일 이탈리아 한인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찾았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 한국화학연구원 네.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이라는 곳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았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사스 그리고 메르스 네네. 이 두 질병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잖아요. 그렇죠. 변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화항체를 찾아내서 이 코로나19와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항체라는 게 이 병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코로나19 이 치료용 항체 그리고 이 백신 개발에 좀 이렇게 한 단계 좀 진전된 결과가 우리 연구진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네. 이거 공부하시느라고 정상근 기자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기사를 봤는데 한 80%가 모르는 네. 예. 용자 구조가 막 그렇더라고요.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막 그림도 나와 있고 저도 네, 기사를 매우 봤더니. 문송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백신을 그럼에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소식 하나가 좀 희망적이네요. 네네. 네. 자,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대구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공급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급제식으로 간다는 네네. 이야기겠죠. 뭐 한국일보도 오늘 사설에서 이런 네.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진단을 했습니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스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여기서 5개를 사고 또 저기서 5개를 그렇죠. 사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이제 전 국민에게 고르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좀 더 공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좀 골고루 나눠주는 좀 그런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맞추는 게 가장 큰 그렇죠. 중점을 두고 네. 있다라면서도 그것이 부족하면 그 의료진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하되 좀 국민이 좀 공평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뭐가 나온 거는 뭐, 아니죠. 네네네.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필요시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마스크 무상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무상 보도가 되고 공급.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 비축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건 좀 더 이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량 자체가 사실 확보가 되는가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긴 해요. 수량이 가장 네. 큰 문제인 상황입니다. 필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자, 자가격리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정부가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환자가 네네. 수칙을 어기고 뭐 돌아다니고 네. 뭐 한 방송사에서는 이 맞아요. 마스크를 구하러 나온 분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마스크 구하기 너무 어렵다는 현실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가격리 상태에서 나오는 분들이 아니면 확진된 분 중에도 나온 분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GPS를 활용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그걸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 됐고요. 이게 3월 9일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당겨서 3월 7일부터 대구 경북을 위주로 먼저 실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GPS 기능을 활용해서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탈했을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큰 기능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보음이 울리게 해서 자가격리를 약간 경각심을 갖게 그렇습니다. 하는. 자기가 열심히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아.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마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안 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의료진이 더 급하니까 의료진한테 먼저 공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네. 하루에 뭐 몇백만 장, 뭐 1,000만 장이 생산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상당 부분이 일단 대구 그쪽이 굉장히 좀 급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마스크가 좀 의료진들도 그렇죠. 좀 귀한 상황인데. 의료진이 귀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좀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마스크를 안 사기 운동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유를 갖고 계신 가지고 분들, 있다면? 네, 그런 분들은 좀 마스크를 안 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어떤 분께서 제안을 했고 이 트위터가 한 2,000건이 넘게 리트윗이 된 좀 그런 상황이고 이 페이스북에도 뭐 마스크 안 사기 운동 동참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글을 올리는 분들이 좀 눈에 띄게 좀 많아지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 시민들이 마스크를 뭐 구매를 해서 이 마스크를 또 다시 이제 대구로 보내는 좀 그런 활동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이제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좀 우리들이 좀 아껴서 써서 좀 급한 사람들한테 먼저 쓰이도록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는 의료진도 굉장히 급한 것 같고 노인분들한테 좀 많이 좀 먼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이 이게- 어르신들일수록 네. 이제 치명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통계가 또 어제 발표가 돼서 네, 네. 아무래도 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네. 테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 그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또 중고마켓 같은 데서 통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 노인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정말 뭐 약국이나 이런 데 서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시간 동안 허리도 아프실 텐데 서 계신 거 보고 노인분들한테 좀 먼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7세 미만 자녀에게 40만 원 쿠폰을 준다. 이게 추경 편성안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소비 쿠폰을 준다는 네. 건데 뭐 현금은 아니고 소비 쿠폰인데요. 소비 쿠폰. 그러니까 오늘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위축된 소비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구, 그러니까 137만 7천 가구, 네네. 여기에는 4개월간 월 17만 원에서 22만 원치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 명에게는 4개월간 그러니까 1인당 월 10만 원치를 주겠다. 소비 쿠폰을 두분 주겠다. 해당되지 않나요? 예, 그 제일 해당되죠. 오늘 오. 반갑게 제가 맞이했던 기사입니다. 돈은 중학생이 더 많이 드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총 40만 원이 네. 만 7세 미만 아동, 그러니까 263만 명에게 지급이 되는 건데 네네. 이 소비 쿠폰은 사용처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 그런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이걸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못 쓰는 거죠. 은행에 거기서만. 저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네.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소비를 하라는 정부의 뜻으로 우리 박정희 기자 그리고 정상근 저는 기자 들어오면 바로 네. 소비하러 가겠습니다. 바로 소비하러 가신다고. 저희 아들이 귤을 참 좋아하는데 전통시장 가서 벌써 귤을 전 네. 딸기로. 네. 딸기. 네. 좋겠다. 네, 중학생을 둔 엄마는 웁니다. 네, 코로나19 자문단이 어제를 끝으로 해체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해체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뭐랄까요? 하여튼 그 미래통합당 그리고 의사협회가 계속 이제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 자문단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범학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게 그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단체들로 구성된 자문단입니다. 뭐 기존에는 일부 학회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확대 개편을 했고 지난달 4일에 그 보건당국과 첫 회의를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자문 역할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 야당하고 의사협회가 이 방역 대책에 실패했고 이 자문한 전문가 그룹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그룹, 그러니까 이 그 자문단이 사실상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사적인 인연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른바 비선 의혹을 또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주장이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중국발 입국자 문제 때문입니다. 그 여기 자문단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 굳이 입국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의사협회 등에서 이 자문단이 해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범대위에 참여한 교수들을 좀 보호하고자 그냥 해체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도 신상도 필요하지 공개되고 않을까 네. 싶은데요. 자문단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이 자문단을 해체를 하되 이 자문단에 참여한 교수들에게는 이렇게 개개별로 또 그냥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공식적인 조직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얘기를 그러니까요. 나눠보고 토의를 결과를 정부에도 전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뭐 하여튼 뭐 마치 이제 비선 전문가 의혹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좀 안에서도 좀 이런저런 좀 고민이 좀 많았던 자괴감이 좀 모양입니다. 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안에 네네. 계신 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 감염내과 교수분들이 머니투데이 보도에 네네. 좀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 범대기 소속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중국발 입국 금지 반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운 대로 한 말이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프레임을 씌우는 게 더 안 좋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야당과 의협에서는 뭐 비선 자문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비판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정치적 프레임 씌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의협에서 들더라고요.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같이 뭐 논의를 같이 하든, 가면 되잖아요. 네, 하면 될 텐데 네. 마치 편을 가르듯이 얘기하는 건 저는 근데 맞지 지금 않다고 같은 봅니다. 상황에서 자문단이 해체되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자문단뿐만 아니라 지금 의협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면 마스크는 이제 빨아서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협에서 마스크 빨았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네. 또 좀- 빨지 말고 써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가들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글쎄 뭔가 하나의
통로가 네. 있었으면은 국민들이 좀 더 덜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오늘 이 뉴스 되게 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자필 메시지가 공개가 됐다. 네. 저도 봤는데 자필이 맞는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그 이만희 총회장이 그 시계 거기 써있던 그 글씨 보니까 맞더라고요. 예, 비슷하더라고요. 예. 눈썰미가 대단하신데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후 네. 국회에서 이 옥중 편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이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대 야당이라 거대 하면 야당. 지금의 예. 거대 야당은 이제 아무래도 통합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신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수 진영을 향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합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집이 될까요? 보수 쪽 분들이? 그 사실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짜여지는 네. 게 더 나은 거고 미래통합당이 아닌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뭐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미래통합당과 뭐 같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 그러니까 둘 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유공화당 김문수 조원진 공동대표도 이 메시지에 대해서 뭐 큰 결단이다 환영한다 좀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통합당 측이 메시지를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공화당의 네. 얘기는 통합당 측이 좀 더 챙겨달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거대 야당이 되려면 자신들과 함께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에 생각하면서 환영한다고 했고요. 황교안 당대표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문자로 왔는데 이거는 네네. 자필이 아닙니다. 아, 문자로 왔는데 문자로. 예, 그러니까 옥중에서 오랜 고초에 시달리면서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서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라.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였다라는 해석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아들이 코로나19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된다. 방송에서 나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유튜브 의학 아, 채널에서 유튜브. 나왔던 네네. 건데요. 이낙연 전 총리 아들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예요. 네네. 근데 유튜브 의학 채널에 출연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아재 개그인데요. 예, 유튜브에서 네. 뭐 편하게 얘기하다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뭐 누리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상황이 이게 좀 도마에 엄중하니까.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발언 자체가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37번 환자가 나오기 전인 2월 14일에 방송된 건데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오늘 상식 밖의 막말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통합당 김연아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이낙연 후보는 아들의 막말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하는 게 참 행복했다는 이 후보는 코로나19 선제 대응에 실패한 책임이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아들이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의사로서도 부족했고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는데도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 방송 등 대외 활동을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이낙연 전 총리의 선거 캠프가 전했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지금 총선이 대진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총선은 날짜는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네. 뭐 정말 하냐 마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서울 동작을에서는 판사끼리의 대결이 있고 그리고 광진을에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이 고발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광진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이게 이제 행안위에서 선관위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한꺼번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두 분이 함께 해주시죠. 네. 네. 네, 우선 광진을 네. 이게 오세훈 후보가 고발을 당했는데요. 광진구 선관위에서 고발한 겁니다. 네. 왜 그랬냐?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을 어겼다, 뭐 이런 건데 오 전 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뭐 설 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년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제공했대요. 금품 수수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관련된 그걸 어겼다는 건데 그래서 오 전 시장이 여기에 대해 입장문을 냈어요.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가.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이게 미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선거에 안 나가면은 그래서 이게 네. 논란이 될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이 나경원 의원이 이미 미래통합당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네. 단순 공천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네네.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끼리의 이 판사 대결이네. 출신의 네. 두 여성이 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게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합조정을 통해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였어요. 속초, 철원, 하천, 뭐 인제, 양구, 인제, 고성 예. 하나로 묶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게 국회 여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속초하고 고성은 상당히 좀 다르기는 해요. 네. 그렇죠. 속초 고성도 다르고 철원과 속초도 완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영동이에요. 맞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인구 편차 있잖아요. 네. 2대1. 이게 최고로 예. 많은 인구를 그러니까 유권자 수를 가진 지역구하고 최고로 적은 유권자 수를 가진 지역구와의 그 비례가 그러니까 2대1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3대1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네. 근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있어서 뭐 노원 지역에 있는 네. 국회의원들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 조정의 최소화 이걸 지금 제일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좀 해결될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19도 여전히 지금 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네, 가야겠습니다. 투트랙으로 여야 3당이 모두 제의를 요구를 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네. 예, 뭐 SNS에 글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노원 쪽에 두고 있으니까. 당사자죠. 네, 당사자라 노원이니까. 갖고 지금 상당히 조금 황당하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서울타임즈 빠르게 또 달려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란에서는 어제까지 2,3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숫자도 급증하지만 다른 곳보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 현지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지 분위기 좀 뒤숭숭하다 듣고 있는데요. 이란 현지 송은희 한의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란의 송은희입니다. 네, 이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이란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란 중앙아시아 대공분이 3월 22일이 새해입니다. 지금 한참 길이 붐비고 트래픽이 심하고 왕래가 많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란 분들이 집 밖 외출을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아마 올해는 이란 새해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란 전화 연결 상태가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코로나19 확산 속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감자 5만 4천 명을 임시 석방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길래 수감자들을 석방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범죄자들인지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지는 않는지 궁금한데요. 예, 석방된 이번 대부분 사람들이 네. 전 히말리아 가격 인상과 우크라이나 항공 폭격으로 해서 시위에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석방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많은 이란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한인 분들도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번에 석방되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한편으로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분들이 지금 교도소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고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을 격리라든가 검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석방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이란들 사이에는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시위에 관련된 분들이 많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석방이 되니까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한국도 마스크 구하고 뭐 이러려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란에선 정부가 마스크랑 손소독제를 하는 사람 교수형에 처하겠다. 굉장히 강한 경고인데요. 그만큼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란 내에서 현재 사실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손을 잘 씻으라 그러고 있고 마스크는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인력 터지면서 바로 이제 이란에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마스크 판매를 불법으로 정해서 이거를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형을 때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음에 후도 나온 이야기가 이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커터를 제대로 제공해서 나눠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나눠줬다는 얘기는 제 주변에서 들어본 적은 없고요. 처음 이 사태가 발생한 곰 주변에서는 나눠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정부에서 시중에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걸을 수 있는지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어저께 저희랑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 한인들에게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미성년자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배포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조금 그나마 좀 한숨이 났죠. 네. 처음에는 마스크를 이제 안 하게 했는데 이제는 쿼타를 줘서 그러니까 배분을 한다. 뭐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내일부터는 정부에서 또 이걸 푼다 물량을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한인들에게 이제 고령자들을 먼저 위주로 해서 배분을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살짝 충격적인 부분이 충격적인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란 전형직 공직자들 뭐 부통령이라든지 보건부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확진자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부의장이 사망했다 의회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메이니의 비서도 지금 뭐 확진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어느 정치인데 TV에만 보이지 않으면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라고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해요. 말씀하셨듯이 부통령이 그때 걸렸는데 대통령 안전한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걸린 데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보이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안 보이면은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대통령도 안전한 건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정치인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란 당국이 외신들 보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대로 정보가 이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사실 궁금한데요. 이란은 워낙 이전에 휘발유 석탄 폭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 폭격기라든가 이런 문제 그 전에도 워낙 이제 이란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 이란 전반적으로 이란 방송을 보는 게 아니고 이란 방송을 외국에서 발송하는 방송들, 위성 방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이란 민들은 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들도 사실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이 이란 뉴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란 뉴스를 보면서 이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확진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란인들이 자기의 행동 방침을 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에 대한 불신도 강하고 그래서 외국 방송에서 주로 정보를 취합하는데 가짜 뉴스들도 많고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대체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